우선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AI 그러면 마치 기존에 있었던 어떤 텔레비전, 라디오, 뉴스페이퍼와 같은 미디어와는 별개의 채널 내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툴 이런 관점으로 그동안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AI라고 하는 플랫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랫폼, 경우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툴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 표현들과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휴먼 투 보통 HMC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휴먼 투 미케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국 AI 기술과 PR 시범경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냐 우리는 PR과 관련해서 흔히들 PR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인 프레임워크이 기획, 제작, 그 캠페인 특화 측정, 내지는 평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PR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기획에 있어서는 효율성, 그 다음 또 보여주시죠. 제작에 있어서는 창의성, 그 다음 평가에 있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거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 교정하는 과정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해놨거든요. 기획에 있어서는 환경분석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맞춤형 PR 메시지를 만들어내거나 콘텐츠 하나의 키워드를 도출하는 역할들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PR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시간, 비용, 노력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이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크 데이터셋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만족하지 않거나 이 과정과 관련해서 원하는 모형들이 있다고 하면 반복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수준이라든가 콘텐츠의 전반적인 수준이라든가 무드라든가 톤, 느낌 같은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PR 캠페인에서 원하는 PR 캠페인 환경에서 원하는 메시지, 테마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콘텐츠 제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비슷한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거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메시지를 최적화하는 과정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캠페인 메시지를 만들어서 캠페인이 진행됐을 때 공중이 이와 같은 캠페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에서는 이런 이슈나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진행했던 캠페인 내용이 새로운 데이터가 감지해낸 이상 징후라든가 기회 같은 것들을 식별해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PR 캠페인 평가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PR 영역에서 흔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유비관리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이 유비관리 영역과 관련해서 PR 캠페인이 어떻게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위기나 이슈 관리와 관련해서 AI가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그것을 프로세스별로 놓고 보면 우선 위기 상황에 있어서 이슈와 패턴을 파악하고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위기 관리에 있어서 실행을 하는 그 상황,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액션 플랜이 있죠. 그다음 액션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기 관리의 결과를 평가하는 이 4개의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위기와 이슈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위기 이슈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런 패턴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화하고 그것을 모델화하고 이미지화하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활용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비용이라든가 예산의 책정 같은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위기관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이 메시지를 접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중의 의견은 어떤지와 같은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화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좋으냐? 이게 AI라고 하는 건 아까 변호사 대표님께서 학부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계만 무조건 활용하면 다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위기 관리 이슈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이슈 패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라든가 알고리즘의 왜곡 조작으로 인해서 그 만들어지는 패턴 자체가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라든가 정보에 대한 저작권 논란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위기 시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응 방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응 방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이 설명을 요구할 때 이거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와 같은 식의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이 알고리즘 기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형성하고 형성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캠페인 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환경은 결과적으로 위기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이 방안이 좋은지 다른 방안이 좋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위기관리 방안이 결정이 됐을 때 이게 합리적인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AI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되느냐면 위기관리 실행 과정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관리를 하거나 공중과의 캠페인을 할 때 그 과정을 실제로 인터뷰를 한다든가 그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과정, 관리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기계가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참여자 간 소통이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이 업무 자체를 기계가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이 업무 자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계가 하는 영역과 실무자가 하는 영역에 대한 업무 공백이라든가 단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피드백의 문제는 결국 이슈에 대한 그 위기관리 그 실행 과정에 있어서의 오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오해하는 환경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AI를 활용한 위기관리 결과가 성공적이었다. 그럼 이게 누구 덕분이냐는 거죠. AI 덕분이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는데 그거를 누가 잘해서 한 거냐는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 이게 실패했다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이게 AI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어떤 캠페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한 성과가 누가 이 과실을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AI와 나누는 게 맞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PR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용나옵니다. 끝났죠? 시간이 끝났는데. 그냥 맨 마지막 것만 할게요. 넘어가 보실래요? 그럼 맨 마지막 슬라이드,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하니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흔히들 인간관계가 플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했을 때 흔히들 플랜 A를 많이들 맡기게 되죠. 뭐냐면 실무진의 리서치를 강화하는 됩니다.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됩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말들을 되게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특히 AI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미국의 그 파이어라고 하는 벤처 업체가 올해 4월 달에 실리코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이 하는 걸 뭐냐면 슬라이드 앞으로 보여주셨어요. 유효한 툴을 더 많이 이거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하나만 더 덧걸어 주시고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딥 러닝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 학습이 2단계고 딥 러닝 과정이 만약에 2단계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슬리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델이 설계되어 있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흔히들 뭐 플래터리라고 하죠. AI가 나이스한 결과를 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의도한 내용에 맞춰서 결과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뭐 약간의 환상 효과, 일루전 이펙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AI 기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슬리커라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슬리커를 활용할 경우에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이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윤리의식이라든가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리터러시나 윤리교육의 문제도 AI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AI 내의 모델화 과정을 AI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일루전 이펙트라든가 플래터리 현상 같은 것들을 관리 감독하게 되면 AI로 인한 윤리성의 문제나 공정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벤처기업의 취향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아까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그런 웹 브라우저에 쓰고 있는 AI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쓰시는 거다 보니 내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열심히 쓰시면서 현재 아마 클라우드 코어를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더 PC에 설치해가지고 쓰게 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자료를 계속 공부시키고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것과 AI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가져오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검색을 하고도 내 자료로 학습을 제대로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검색할 때 어떤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AI가 제대로 된 나의 원 자료를 그리고 진짜 자료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렉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AI가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인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피아노에 살다 보니까 저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는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PC에서 저장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요런 이제 하드를 제가 들고 다니는데 요 안에 AI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료들을 다 여기서 이제 가지고 여기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회사 서버에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얘가 MCP를 통해서 웹에 있는 걸 가지고 와도 내 저장된 정보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학습해서 자료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렉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는데 이제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이 공간의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막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내 회사에 있는 제 컴퓨터에 있는 각 폴더들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무슨 사이트에 있는 여러분들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장 프로그램인데 그 옵시디언은 그냥 이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폴더들은 제 PC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폴더를 다 AI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걔네들이 스스로 어떤 자료들이 연관성과 태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AI가 다 서로 연결시켜냅니다. 연결시켜내는 모습이 저 모습이고 좀 이따 제가 이제 PC에서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옵시디언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저장된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검색을 할 때 이런 외부 정보를 가지고 왔다는 걸 할루시네이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 앞으로는 내 PC, 내 자료, 내 데이터에 있는 를 공부하는 AI 내 PC 속에 있는 AI, 내 폴더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AI는 여러분들 뭐 그 한글 파일도 쓰시고 뭐 MS 도스도 쓰시고 그러실 텐데 실제로 AI가 가장 잘 읽는 파일이 MD 파일입니다.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에 저걸 열어보시면 TXT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 자료. 그걸 뒤에 확장 자료를 .md로만 치면 AI가 가장 잘 읽습니다. AI가 원래부터 읽었던 자료가 마크다운 파일입니다. 그 마크다운으로 요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자료들도 MD 파일에 마크다운 파일을 전환하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폴더들이 AI가 다 읽을 수 있는 폴더들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글을 읽어냅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일하시다가 보면 너무 AI가 뭔가 답을 잘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걸 그냥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skill.md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AI가 앞으로 나랑 예를 들면 왜 검색을 할 때 찾는 검색 스킬, 이거를 네가 꼭 요거를 읽고 작업을 해. 이 폴더에서는 요 파일 꼭 읽고 작업을 해. 이게 이제 각자 쓰시는 사람마다 다른데 스킬 MD라고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컬렉트, 자료 수집하다. 또는 클로드 같은 경우는 클로드 MD를 쓰면 클로드 AI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아예 그 자료부터 읽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 폴더에다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작업 폴더에 정의를 놓고 거기에 클로드.md 또는 스킬.md를 놓고 AI에게 경로만 지정해주면 거기에 가서 그 자료 읽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아시면 내 PC에서 AI를 되게 쉽게 일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데이터 확보. 아무 데이터나 AI를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이트 영역에서 AI가 읽을 수 있는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그 지정해준 걸 일단 학습을 시키고 가지고 와서 다시 AI로 AX 전환을 시키는 MD 파일을 전환하고, 그리고 내 PC에 있는 폴더나 서버의 폴더에 저장시키게 된 MD 파일을 저장되면 그게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파일이 다 연결합니다. 근데 옵시디언은 무료니까 무조건 쓰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여러 가지 AI를 많이 쓰는데, 이건 그냥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외부 검색을 가지고 올 때는 저희는 뭐 커서나 그런 안티그래피티를 사용하는데, 커서나 안티그래피티는 코드 편집기입니다. 워낙 코드 편집을 잘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냥 툴로만 쓰시면 돼요. 그 안에서 클로드를 부르거나 GPT의 코덱스를 부르면 걔네들이 그 안에서 편집 툴에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코드 편집을 막 자료를 불러오면 자료 정보 검색이 쫙 돼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잘 긁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씁니다. 주로 클로드 코드로 대부분 다 자료를 생성하고 만들고 전환을 하죠. 그리고 저장은 옵시디언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AI들이 다 엮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AX 전환을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외부 자료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CLI라고 하는 클로드 코드, 코덱스를 가지고 다시 재생성을 한다. 그리고 실무 자료를 저장시키는데,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직원들이 외부에서 이제 기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외부에서 일할 때 이제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AI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I를 회사 봇 하나 만들어서 걔네들이 이제 단체방에서 그 AI를 살 수 있게 해주게 되면 직원들이 외부에 가서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공신하는 자료를 바로 현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면 회사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예 회사용 AI가 회사 봇에 접근할 수 있게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봇의 역할이 계속 단체방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렉스의 기본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뜬 말인데 그렇게 아주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야생마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 말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근데 마구를 차고 말 안장을 차고 말을 길들이는, 그걸 바로 하네스라고 하거든요. 말에 필요한 기구들. 그걸 채우면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커서나 다른 걸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코드로 생성하고 옵시디언을 집어넣는 방식이 바로 그게 하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만의 업무의 하네스 방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1, 2, 3, 4, 5, 6, 7 보시면 주로 이제 실무자들이 아침마다 일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고, 모니터링이 너무 영역이 다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AI한테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걸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을 모니터링의 패턴을 AI한테 주고 이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줘라고 하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일을 모니터링 템플릿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보여드릴 사례들만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왜 검색이 중요하냐면 AI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냥 검색하라는 게 아니라 특정 사이트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 사이트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와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배우 조진웅 최근에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사례들 이런 것들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는 해외 데이터는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데이터도 바이드라고 하는 중국 포털에 올해 초에 그 이재명 대통령 갔었을 때
그 중국에 있는 샤오미 폰으로 사진을 찍고 시진핑과 찍었던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화로하고 막 좋아했었거든요. 그거에 바이드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정보를 가져오게 하면 그들이 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쫙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AI한테 자료권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사이트에 어떤 영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정을 해주면 정보가 오류 없이 제대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뭐냐면 AI에서 많은 것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자사 홈페이지도 인용하고 보도자료를 인용하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만드시는 논문 학술지에 나오는 기고글을 다 인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관찰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출처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 통하는 건 뭐냐면 일반된 브랜드를 계속 인용하고 있다. 상위에 노출되는 브랜드는 동일하다. 출처만 다르다. 그렇다면 저희가 출처는 다른데 어떻게 하면 GEO, 그러니까 검색에서 AI 검색에서 GEO를 할 수 있을까?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입니다. 보통 AI의 응답 생성 흐름을 옆에 있는 흐름도로 보시면 딱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AI 그 까만색으로 제가 발을 만들어 놓은 영역이 이제 AI 머릿속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드도 있고 있는데 복잡한 용어를 제가 쉽게 해놓은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엔티티 그래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 주제 브랜드와 관계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엔티티들 간에 매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용의 출처를 선정하고 결국 응답을 생성해서 답변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온드미디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찌됐든 관찰해보니 AI가 그 브랜드의 자사 홈페이지를 증강 검색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은 확실해요. 인용이 출처가 되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가져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온드미디어를 먼저 전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온드미디어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 출처에서 가져오긴 하지만 인용되는 데는 희박한 확률을 갖고 있다. 이게 제가 관찰해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드미디어, 보도자료, 언론보도, AI 인용 이 선순환 구조가 일반적으로 PR에서 바라보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보도자료와 언론보도가 다른 얘기로 하면 뭐 핫페이지가 될 수 있고 학술 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R 영역에서 보도자료와 언론 쪽으로 하다면 이런 식의 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챕터를 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보도자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 청크 단위로 이미 되어 있어요. 보도자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글은 그냥 문맥 없이 한 덩어리의 글이지만 보도자료는 철저하게 저희가 그 20여 년 전부터 저도 교육받았던 보도자료의 핵심은 독립된 단락이 다 주제를 갖고 그 결론을 내주는 형태이거든요. 이걸 AI가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AI 봇을 체크해 보면 전체를 다 정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훑어가는 에디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앞쪽, 뭐 최상단은 꼭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당 부분 중간 이상의 상단에서 가능하면 모든 얘기들을 좀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관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뒤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만 좀 하면서 제가 MT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30% 구간에서 인용될 확률이 한 44% 정도 되고요. 중간 문장을 인용하는 게 53%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중간 이상에서 인용될 수 있는 글들을 많이 두시는 게 보도자료에서 확실히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제가 결론을 내드렸듯이 출처는 되게 광범위하게 깔려 있거든요. 하지만 브랜드는 좁은 범위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주느냐는 딱 정해져 있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가깝고요. 대신에 어떤 출처를 가져가느냐는 되게 다양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점을 잘못했습니다. 24배가 아니라 2.4배입니다. 24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언드미디어 배포 한 번이 AI 인용률을 끌어올리는 통계치인데 2.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언드미디어에서 같이 증명을 주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가 단순히 이제 휴머, 사람들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AI한테도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SEO랑 GEO를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아마 딱 느끼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SEO는 약간 더 휘발성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도자료 올리고 나면 좀 이렇게 붕어빼다가 싹 사그라들어서 검색에서 잘 안 나오고 소위 말하는 구글 1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GEO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일관된 주제를 갖고 꾸준히 보도자료를 만들어냈으면 GEO에서는 계속 앞에서 인용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특정 주제, PR의 주제, 캠페인의 주제를 갖고 계속 보도자료를 써내려 가시는 것이 특히 유리합니다. 공통된 부분들은 이제 매체들이 온드미디어에서는 이제 구조화된 형태, 수식어, 뭐 이런 거 대신에 숫자나 시점 이런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카운트 같은 인용해서 AI가 가져가기 좋은 단어들이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명칭 같은 거를 일관되게 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브랜드명을 띄어쓰기라든지 또는 그 외래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불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호한 마케팅 수식어보다는 팩트 중심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다 이제 보도자료가 다 이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에서 PR인 분들이 보도자료에 특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자사에서 발행하는 정보가 물론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뉴스도 올리시고 보도자료도 만드시고 하는 것들 중요한데요. 언드미디어에서 매체, 특히 권위 있는 매체일수록 더 좋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올려서 AI가 팩트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그 국내 대기업 A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A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인용 추천 분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기업의 뉴스룸 사이트를 인용하는 횟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인용하는 횟수도 있지만 전체 분포로 보면 뉴스나 외부 매체의 분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버티컬 매체들, 그러니까 특정 전문 신문 이런 데서 인용하는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무슨 테크니션 이런 것들보다는 PR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일관된 메시지와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건 오늘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AI가 똑같이 왔죠. 똑같이 오고 우리나라도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해외에서 AI를 활용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조금 다르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나라 여기 이제 현업에서 계신 분들 들으시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조금 수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전략적 이거 보시면 코카콜라에서 나왔던 건데 저 아마 캠페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AI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AI는 뭐 AI 어떻게 써? 그럼 뭐 달리를 써? 뭐 이렇게 써? 뭐 나노 바나나 써? 이렇게 하는 게 1단계라면 2단계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개념을 허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연세대학교의 언론영상학부에 조창원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조창원 교수가 썼던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근데 오래된 논문인데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ELM이라고 저희 쪽 아시죠? 그 정교화 가능성 모델.
근데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온라인이 막 나왔을 때 그 시기에 그 오래된 ELM을 온라인 시대에도 접목이 될까라고 논문 한 편을 썼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겨워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논문이 굉장히 뭐랄까 사이테이션 인덱스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옛날 건데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패러다임과 관련된 걸 분석을 해버린 겁니다. 오래된 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광고에서 뭔가 기술적인 거, 뭐 영상 이쁜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거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제작 영상과 관련돼서 저기 보면 이제 막 그림이 살아나거든요. 그림이 살아나서 코카콜라를 건네주거나 막 이래요. 근데 그 그림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든 겁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저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래서 어찌 보면 2디멘전, 3디멘전이 아니라 4디멘전, 5디멘전으로 바꿔서 소비자들이 저 영상에 치고 들어가는 그 재미? 이런 것들을 버전업 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메타 컨셉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AI를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 영상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담는다는 건 저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욕구였거든요. 근데 그게 될 리가 없죠. 어딘가 항상 어색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나이키 광고를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무서울 줄. 그리고 그 옛날의 세레나 윌리엄스와 지금의 세레나 윌리엄스를 아주 적절하게 묶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사를 녹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마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가슴에 몽글몽글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저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순서, 시간의 어떤 그 한 공간에 시간을 구현하는 거, 그 개념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AI 활용이 그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인즈 AI 겠죠. 저거는 KPI를 바꿔버렸습니다. KPI를 바꿨던 건 뭐냐면 이제는 KPI가 무슨 광고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케첩과 관련돼서 어떤 걸 해줘. 하인즈라는 얘기는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AI가 그리는 거, AI가 내세우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인즈를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저 KPI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어서 뭔가 그 뭐 대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IT라든가 뭐 송부자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이 떴다. 그럼 그건 KPI가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준 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매스컴이 아니라 1대1 커뮤니케이션이 뭔지를 끝판왕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어떤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저도 매스컴 스쿨을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욕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옛날에 사랑 노래가 위대한 것은 분명히 윤종신은 네 노래라고 안 그랬는데 윤종신 노래를 들으면 내 얘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첫사랑이 그 첫사랑이 아닌데 내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서 구글 제미나이랑 어떻게 했냐면 기업이랑 조인을 해서 보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갈 때 그 사람에게만 특화된 어떤 메시지와 그림과 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그냥 갈 수 있게 그냥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좀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AI를 활용을 하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제가 광고 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광고 제작비 이렇게 보면은 때로는 60~70%가 그냥 연예인한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뭔가 이게 안 돼서 까내서 상 못 받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아직도 못 고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AI를 활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제 분석에 의하면 메타 컨셉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예 세상을 바꿔버리고. 그런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AI를 쓴다 그러면 뭔가 스토리, 연예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오래된 그 클래식한 어떤 그런 고민들에 자꾸만 접목을 시키는 게 보이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맞는 분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상 사례들에서 보는 공통 패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4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를 공동 제작자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과거 현재 공을 한 화면에 합축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들이 좀 보여서 향후에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내 광고 PR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만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물론 철학적으로는 AI를 보면 이제 무슨 기술이 나왔어라기보다는 뭔가 관계,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뭐가 나와서 얼마 전에 비스포크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고 막 그러니까
기술이 들어온 게 아니라 컴패니언이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 연예인의 철착하는 그 병을 못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기술이거나 연예인이 어떻게 해서 이거 활용되고 좋습니다. 저도 광고에서 다녔는데 왜 그 어떤 욕구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워서 이런 것들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억지로 조금 찾아봤는데 최근에 어쨌든 컨텐츠와 관련돼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패러다임 자체를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2분 남았어요. 5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5분만 하고. 요거는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컨텐츠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광고가 됐든 PR이든 간에 정보를 읽는 눈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읽는 눈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거고 오늘 제가 이제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까 분 대표님 발표할 때도 제가 많이 배웠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요런 사람들을 컴퓨터공학자를 같이 어떻게 여론을 읽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걸 내놓든 간에 최소한 비카인지보다는 이기자. 비카인지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비카인지가 제공하는 정보가 훨씬 더 낫자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좀 생각을 했고요. 요거 좀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면 저거 AI 기반 자살 예측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 공적 활용방안 저기 책임연구원이 저입니다. 저거는 어떤 거냐면 아까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 다 활용을 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나와서 뭐냐면 그 댓글에 있어서 그걸 감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컴퓨터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만약에 썼는데 그 댓글에서 어떤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저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컴퓨터과학자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카인즈는 아주 단순히 어떤 용어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과학자랑 같이 일하니까 뭐 하냐면 그 sarcasm 있죠? 그런 것들을 러닝에다 넣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적인 어떤 그런 무슨 예를 들어서 잘한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10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잘해. 잘한다. 이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러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으로 뭔가 감정을 읽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서 저 또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뮤직 박사도 같이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들을 뭔가 읽어내는 어떤 그런 거고, 물론 업계에 리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AI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다른 영역도, 그다음에 PR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습니다만 헬스컴은 찰떡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물건만 마음에 들면 그냥 사죠. 그런데 건강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살 빼라고 그렇게 20년 동안 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강은 당장 죽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뭔가 설득 방법도 굉장히 다르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AI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있고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그런 그냥 물건인데 뭔가 마음에 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세밀하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정확하게 헬스컴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타격감이 있어서 행동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겁니다. 결국 기술 기업들이 지금 포털을 넘어서는 새로운 AI 플랫폼들이 우리를 다 잠식해 들어올 거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 기업들이 지금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 경쟁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기술의 진보는 우리 생활 속에 문화로 스며들었을 때 산업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폰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화가 됐을 때 산업 지형도가 다 바뀌고 어떤 회사가 생기고요. 어떤 회사가 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PR의 중요성은 저는 계속 커질 것 같다. 왜? 정말 제대로 된 참모가 이제 필요합니다. 경진이 제대로 회사를 경영하려면 이 공중과의 관계랄까, 고객, 독자, 시청자, 모든 단위에서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접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왜 AI라는 거대한 어떤 플랫폼이 그 사람들과의 접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다 치고 들어올 텐데 우리가 그런 메시징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AI를 통해서 제대로 된 메시지 전달 어렵습니다. 저도 네이버 출신이긴 한데 네이버 덕분에가 있고 네이버 때문에가 있는데요. 네이버 때문에 우리는 SEO를 안 해도 됐습니다. 네이버 덕분에 우리는 조금 편안했어요.
뭐 안 좋은 기사 나오면 보도자료 묻어놨다가 밀어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죠. 오픈 AI, 구글의 제미나이 연락되나요? 연락하면 내려주나요? 안 됩니다. 이제 AI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했을 때 AI가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 뭐 그냥 저는 지원문 하나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요. 상당히 우리가 어떻게 자료들을 관리함으로써 AI가 거꾸로 우리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인용하고 뭐 답변에 어떤 식으로 넣고 있는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지. 따라가야 되는 거고 AI 엔진별 차이는 저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명확하게 발견한 건 최근 한 2년 사이에 챗GPT는 느립니다.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도 반영하는 거에 있어서 구글의 제미나이나 퍼플렉스티 조금 빨라요. 확실히. 빠르게 되면 2, 3일 혹은 4, 5일 만에 올라오기도 해요. 근데 챗GPT는 심지어 한 3주 정도, 21일에서 25일까지 걸리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컨텐츠를 신규 발행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챗GPT가 상당히 느려요. 왜냐하면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 그나마 이제까지 가져왔던 난리지 그래프라고 해서 지식 인덱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이제 접근이 되기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뭐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들 많이 반복이 됐으니까요.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저는 가장 크게 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형식이나 방식, 관계인데 텍스트 길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러지 말고 그냥 보여줘.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의 검색의 트렌드다. 이런 게 하나고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빨리 답변해줘. 아마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는 거하고 제미나이나 챗GPT 해보시면 이미 차이를 느끼시죠. 사람들의 만족도 당연히 이쪽으로 오게 될 거죠. 관계, 직접 실시간 소통하고 바로 경험 받는 것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자, 현장에 문제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가장 큰 거 지금 커먼스에 있는 회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통이미지가 돼 있어요. 여기 LG 그램 노트북 하나 사려고 들어가면 그 통이미지 안에 우리가 볼 때 뭐 필요한 스펙부터 물론 잘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챗GPT 크롤러가 와가지고 이거 봤을 때 정보 없음이에요. 그냥 스킵합니다. 자, 이제 매출에 영향 생기죠. 커먼스 난리가 난 이유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뭐 컨설팅했던 회사 중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사이트 개편하는 그런 것들도 생기고 했는데요. 결국 이게 함의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기계를 설득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입니다. 즉 LG 그램 노트북을 사는데 이거 AI한테 시켜서 비교하고 추천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AI가 추천하는 영역 안에 그 브랜드 안 들어가고 그 제품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인간 고객을 못 만나죠. 네, 그래서 기계 고객이 중요하다. 뭐 심표품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코노미스트라는 매체도 이제 에이전트를 위한 전용 콘텐츠 혹은 채널 운영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거 필수다. 투트랙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매체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커머스하거나 직접 고객 커뮤니케이션 너무 중요한 기업 단위에서는 한 발 더 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하게 하는 자동차 메이커 회사랑 작년에 글로벌 전략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당연하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로봇TXT 정책도 그렇고 사이트맵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기본적인 부분의 기술적 조치가 미비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실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면 저희 결국 GEO 컨설팅을 하면 기술적 조치, 컨텐츠 관련 조치 두 가지를 하는데 일단 기술적 조치는 상당 부분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셀럿이라고 이 SEO 출신의 이제 GEO 하는 미국의 업체는 인터넷을 리빌딩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이기도 한데요. 뭐 이런 부분에 보강 많이 필요하고 고객 지향의 컨텐츠 많이 만드는 거 중요하고 뭐 이건 CSR 기술적인 건데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렌더링하고 이런 거 이거 지금 챗GPT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다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GEO, SEO에서는 아주 차이에서 저는 키워드 관리하는 것과 질문 의도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키워드 관리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던 것에서 고객의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스펙트럼이랄까요? 차원이 달라졌다. 그리고 뭐 이런 과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이제 한 가지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콜펜함. 여러분이 AI에 들어가서 대충 간단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AI 답변이 너무 완결성 있게 잘 나올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질문 하나를 주면요. 작게는 2-3개고요. 많으면 10개에서 15개까지 다시 세부 질문을 쪼갭니다. 제가 강원 근처에 맛집 알려줘라고 했는데 얘는 이 사람 얘기해보니까 나이가 한 50대 되는 것 같아. 남자인 것 같아. 뭐 혹은 한식을 좋아할 것 같아.
혹은 뭐 양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음식 그 카테고리별로 세부 질문을 쪼개서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정렬합니다. 그리고 종합 답변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최적의 답, 제일 상단에 한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재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AI 그 검색을 하게 되면 기존 검색 쓰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도가 올라가죠. 다시 넘어오기 힘들죠. 그래서 네이버가 비상이고 구글이 비상이었던 거죠. 지금 구글 AI 오버뷰에서 AI 모드의 활성화 정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처음에는 줄이다가 지금 작년부터 AI 브리핑을 활성화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올해 AI 탭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이 똑같은 구도에 경쟁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초점을 뒀냐, 이제 쇼핑, 커머스로 중점을 두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 또 자산 이런 것도 이런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저 링크도 드리겠습니다. DDR에 이런 그 SEO 관련해서 온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뭐 우리 콘텐츠 자산 정렬시켜서 각 그 채널별로 어떻게 다르게 운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기사 클릭하는 게 아니라 답변 가능한 출처 포트폴리오라고 썼는데요. 출처라는 거는 뭐 당연히 쉽게 이해하실 테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자 리뷰 관련 부분이 정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레딧 같은 데가 밸류에이션 높아진 이유도 그런 것이긴 한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다 막아놓으니까 티스토리가 상당히 인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현장에서 자꾸 나오는 질문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AI 답변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나? 네, 알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수라고 보고요. 언론 보도나 기고가 실제 AI 답변에 영향을 주냐? 많이 주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는 보도자료라든지 PR 기존의 활동, 당연히 그것도 여전히 중요하고요. 다만 그것은 수성인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능동적 부분도 필요해지는 것 같고요. 오래된 정보나 틀린 정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참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좋은 글씨처럼 옛날 거 나와서 우리한테 뭔가 잘못된 거 그거 바로 잡는 거 되게 쉽지 않았는데요. AI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결과적으로 저는 전공법이 우리 답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사례 하나는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해서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가시성. 저희가 한 제약회사랑 하는데 뭐 아르노민 골드라고 필요해 듣지 있잖아요. 그게 어느 분이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의 중년 남성들한테 좋은 피로회 복제 추천해줘. TV 광고 엄청 하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하고 했는데 역시나 보니까 AI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취약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덜 됐던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가시성을 올리느냐고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1차 소스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저 자동차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AI가 충분히 인용할 만한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일단 안내가 돼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인용할 만한 컨텐츠여야 돼요. 그게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청킹 단위가 있어 어느 정도 몇 달러 정도 분량이고 뭐 600자, 800자, 1000자 정도 나름의 완결성, FAQ 포맷이 좋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맞고 틀리고 나는 이 자체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